사각턱 그 체부 볼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니고 어저껜가 그저껜가 환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상담을 했는데 음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턱은 손대지 말아라. 길이만 조금 늘리면 되는데 턱 잘못 손대면 많이 후회할 거다 이랬는데 1년이 조금 지나서 그 작년 1년 동안 수술을 두 차례 하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턱끝 전진만 했다가 넓은 게 그대로 있어서 또 T절골을 해서 턱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아라 했던 거를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이제 몸소 체험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뭐 여름 지나서 재건을 계획해야 되는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체부 볼륨이라는 게 뭐 제가 만든 얘기도 아니고 저도 뭐 몰랐고, 제가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르고 실수했던 부분이고, 원치 않는 결과로 환자들한테 또 저 자신도 되게 괴로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피 이식을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양이 자연스럽게 안 나올까 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술이라는 거는 데피니트한 수술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하고 나면은 되돌릴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뭐 위암이 생겨서 위절제를 했다,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위절제 잘못했네. 위절제하고 실제로 보니까 위암이 아니었네. 그렇다고 위를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데피니트 수술이라고 이제 보통 뭐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되돌릴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면. 그런 수술들이 꽤나 있죠. 어떻게 보면 사각턱이나 턱 관련해서 절제술이잖아요. 잘라내는 수술. 잘라서 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수술은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경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뭐 제가 만든 환자는 아니었지만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턱 때문에. 근데 그분을 보면서 이거를 평생 그러면 이러고 환자한테 필러 놔주고 지방 넣어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일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과절제 하던 시절, 그러니까 많이 자르기 대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 저 역시도 많이 많이 잘라서 얼굴을 작게 만들기 대회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만들어진 환자들이 은근히 많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블로그에서도 이 얘기를 한 지가 근 한 7년이 됐죠. 그런데 7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건 뭐 처음에는 의사 탓을 했어요, 저는. 왜 의사 탓을 했냐면 어쨌든 간에 저렇게 자른 건 의사니까 의사들을 계몽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 실수를 오픈해서 의사들이 보고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환자들 자신이 갸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잘못돼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간혹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답을 주는 의사를 찾아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죠. 뭐 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조회수 나온 게 왜 안 말렸냐는 영상이잖아요. 그 영상이 만들어진 계기가 저희 나름대로 있어서 저번에 한번 정리를 또 해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진피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피 이식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경험한 걸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 잘려서 함몰된 부위를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너무 많이 한 거 아닐까? 너무 조금 한 거 아닐까? 이런 갈등 상황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의사 탓이다라고 처음에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재건 수술을 지금 10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결론은 의사도 환자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바라는 거를 그냥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먼저 가본 사람은 그 길이 종국의 어떤 길일지를 알겠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수술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간절히 원하면 의사는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설사 제가 재건을 했다 하더라도 환자들 마음속에서 작아지고 갸름해지고 싶은 마음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재건을 해서 함몰되고 이런 게 또 좋아지면, 그래도 조금 갸름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또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바뀔 수 있다. 또 유행 따라 변하는 것도 있고 환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진피이식이라는 건 이식은 쉬운데 제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보형물 수술은 제거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변심을 생각했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보형물 수술이 뭐 좋지 않고 뭐 반대하시는 분도 뭐 일부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이 변심이 생기거나 그러면 되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진피이식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하악 체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하치주 신경관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멘탈러브라는 것이. 그래서 그 밑으로 진피이식이 됐을 때 진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버시블한,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수술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피이식은 약간의 보완제로 활용하는 게 맞지, 어떤 치료 목적의 첫 번째 선택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뭐 요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 수술도 여기 실리콘이나 뭐 보형물 넣는 거 싫다고 이제 뭐 자가진피로도 하고, 또는 사치진피로 제품돼서 나오는 것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형물이 싫어서 자가진피나 사치진피를 했던 분이 또 보형물을 넣어 오세요. 왜냐하면 자가진피나 사치진피를 사용한 경우에 이게 또 살짝 꺼지거든요. 가라앉아요. 흡수가 돼서. 그러면 또 욕심이 나고. 이게 끝도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염증이 심하고 그래서 보형물이나 이물질 쓰는 게 두려운 환자를 제외한다면, 그래도 데피니트한 수술을 하기보다는 보형물 수술이 조금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피 같은 경우 뭐 내 조직으로 치환된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되게 편안한 재료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진피 자체는 볼륨 유지가 잘 안 돼서 조금은 형태, 모양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고, 사람마다 또 다르고 부위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보형물 대신에 진피를 쓰는 거는 뭐 아까 말한 수술을 되돌릴 수 어렵다는 그런 점 하나랑, 또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은 좀 망설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양이 자연스레 안 나올 거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과교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면거상, 목거상 후 3차 신경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면거상, 목거상 후에도 3차 신경통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예전에 방송에서 몇 번 다뤄드렸다시피 뭐 센트럴 타입하고 페리페럴 타입이 있는데, 그 페리페럴 타입은 안면거상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은 안면거상하고 3차 신경통 생기는 거 저는 경험을 못했고, 근데 뭐 다른 병원에서 하고 그 3차 신경통 증상을 느끼시고 오신 분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빈도는 뭐 지금 제가 의사 생활하는 동안에 뭐 한두 명 봤을까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능성을 물어보면 가능성이 언제나 있죠. 의사들한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아마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가능성은 열려 있고 의사들이 사람 신체의 어떤 모습 변화 이런 것들을 100%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한계점들 때문에 답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물어보면 다 가능해요. 뭐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고 수술하다 쌍꺼풀 수술하다 실명될 수도 있고 또 코 수술하다가 코 냄새 못 맡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필러 맞고 눈 머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쌍꺼풀 수술하다가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뭐 다 제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조심스럽고 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의료라는 환경 자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항상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도 항상 그 변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환자분들의 바램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변수를 좀 많이 확장시키거나 변수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거상 수술하는데 3차 신경통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 솔직히 그렇게 말한다면 제 가족이라면 아유 별걸 다 걱정하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물으면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선생님 메일 투 피메일 트랜스젠더라서 안면 여성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찾아가도 될까요? FFS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수술을 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선생님도 가능하실 것 같아 찾아뵙고 싶어요. 남성적인 얼굴에서 여성적인 얼굴로 바꾸는데 이마, 눈썹, 코, 광대, 입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알고 있고 각 성별마다 특징이 전혀 다르니 그걸 분석하고 검토 사항이 쉬운 수술이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선생님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 라이브 때 가능하시다면 다뤄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는 얼굴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 느끼는지 알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메일 투 피메일 트랜스젠더를 개인적으로 꽤 많이 봤어요. 실제로 일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쌍둥이 남자 둘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한 분은 동생분은 남자로 살고 계시고요. 형은 지금 여자가 돼서 주민등록번호도 바꿨어요. 그래서 여자로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벌써 그 두 형제를 형제라고 해야 되나?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형제를 알게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술한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여자를 특정 짓거나 남자를 특정 짓거나 하는 어떤 얼굴에 약간 시그니처 또는 랜드마크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얼굴이 작으면 여자, 갸름하면 여자 같다. 근데 요새는 갸름한 남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화상 윤기가 나온 거는 남성적인 이미지다. 그런데 안화상 윤기가 나온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하나 때문에 이게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강동성심병원에 계시는 성형외과 여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독특한 외형을 갖고 계세요. 한쪽 머리를 여자분이신데 한쪽 머리를 이쪽을 딱 바리깡으로 밀듯이 쫙 밀어가지고 한쪽 머리만 이렇게 기르시는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굉장히 뭐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도 하시는 김결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런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독특한 일을 또 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유튜브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듯이 여자가 어떻게 여기를 바리깡으로 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데 되게 곱게 화장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여자로 트랜스젠더로 사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다르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성을 보이는 것도 남성성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이미지 메이킹이 한 80%는 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런 거는 남성, 머스큘린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준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안화상윤기예요. 안화상윤기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남자, 마초, 나쁘게 말하면 약간 유인원 같은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사람들 그 진화가 덜 된 거친 느낌의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이 많이 발달할수록 또 남성적인 이미지를 주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제 세대에 이제 가장 예뻤다는 사람들, 여자들 보면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사각턱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미국 드라마들 보면요. 블랙리스트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 여자 배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냥 사각턱이에요. 한국에서 저렇게 있으면 저 사각턱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각턱이에요. 블랙리스트라는 그 미드 한번 보시면 나올 텐데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굉장히 여성적으로 이쁘거든요. 또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도 사각턱이 굉장히 발달한 느낌이죠. 하지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러면 남자다, 절대적으로 이러면 여자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가진 이목구비와 얼굴 두상 형태, 얼굴의 비율, 이런 거를 어떻게 여성적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절대적으로 이거는 남자 거, 저거는 여자 거,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 오시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성스러워진다, 저렇게 되면 여성스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얼굴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게 거칠게 보입니다, 남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지, 여자로 되려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몇 부분은 있어요. 안화상윤기, 사각턱. 막말로 여자로 살고 싶은데 남자처럼 가슴이 없으면 여자처럼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특징적인, 그러니까 젠더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어떤 외형적인 요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눈, 코, 입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다. 좀 차이가 있다. 사람마다. 또 곱상하게 생긴 남자도 있고 굉장히 거칠게 생긴 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 오셔도 돼요. 제가 수술을 하던 안 하던 조언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트랜스젠더 분들을 경험해 본 의사인 건 맞아요. 그리고 대학에 있을 때는 사실은 수술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여성 생식기가 없이 태어난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자 생식기를 만들어주는 수술을 대학에 있을 때는 꽤나 했어요. 그 산부인과에서 보통 컨설트가 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술을 또 꽤나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화상을 올릴 때 혹시 이마 쪽으로 콧대 실리콘 교체가 가능한가요? 교체는 안 돼요. 제거는 겨우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안화상이 이렇게 있고요. 코뼈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뼈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피부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수술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건너서 여기 꺾이는 게 너무 가파라요, 여기가. 그래서 마치 이런 산 뒤에 이렇게 있는 구조를 봐야 되는데 어떤 기구가 들어가도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내시경을 넣어도 겨우 요 정도 보일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돼요. 여기까지밖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입되면은 여기 보형물이 만약에 요렇게 있다, 보형물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형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보형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요 꼬다리를 잡아서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포켓으로 정확히 넣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다이섹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거는 가능한데 교체까지는 힘들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뒷광대만 넣는 수술은 가능할까요? 뒷광대 넣는 수술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뒷광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광대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뒷광대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플레이트가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밀어놓고 싶으면 여기를 또 절골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를 절골해서 이 녀석을 일로 옮겨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고정을 하려 치면 여기도 고정을 해야 되고 또 여기도 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 뼈가 살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흡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뼈가 광대가 이렇게 있고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아. 예를 들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데서 잘라가지고 얘를 밀어넣고 고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뼈 조각이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살아남을 확률이.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선으로 선택하는 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 정도, 갈아주는 정도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가능은 해요. 근데 뭐 완전히 다 된다. 모든 경우에서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자칫 뒷광대를 넣으려다가 아치 연속성을 깨뜨리고 아치뼈가 아예 없는 달랑거리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치뼈를 가능한 한 연속성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일부러 없게 만들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있는 거를 연속성이 있는 거를 굳이 없애가면서까지 뒷광대를 수술하는 거는 조금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대면 상담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답글 남깁니다. 제가 코가 낮고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전까진 이마에 지방 이식을 비추천한다고 하셨는데 필러로 이마 꺼진 부분만 살짝 채우는 것도 별로일까요? 이마 페임이 너무 신경 쓰여서요. 하세요. 하셔도 돼요. 다만 이마 꺼진 거는 해결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얼굴 인상 자체는 좀 많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안면부가 꺼져 있는데 얘만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면 더 중안면부가 꺼져 보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대한다는 거지 뭐 하는 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뭐 중안면부 꺼진 거 알아. 근데 여기 조금 패인 게 싫어. 그럼 넣으셔도 돼요. 근데 넣고 나서의 전체적인 얼굴 모습은 지금보다 오히려 중안면부가 더 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순서로 보면은 옳지 않다 이런 말이지 절대적으로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뭔가 수술을 했고 시술을 했으면 누가 봐도 좀 좋아야 되잖아요.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다 이러면 사람이 되게 괴롭거든요.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에서 막 괴롭혀요. 야, 너 뭐 한 거야? 얼굴 이상해졌어. 막 그러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는 20대 남자이며 비대면 상담 중에 원장님께서 좀 더 욕심을 내면 앞광대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이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질문은 꼭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해야 하는지, 현재로서는 앞광대 수술만 희망한다. 앞광대만 보형물 진행해도 얼굴 개선 효과는 없는데 차질 없는지, 눈밑과 광대 부위가 가까워 앞광대만 했을 때 눈에 띄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 앞광대 수술 시간이나 방법, 입안 절개, 다른 이야기지만 상담 내용을 근거로 3DP 무턱 보형물과 코 수술, 이노피, 늑연골, 앞광대 수술 세 가지를 희망하는 경우 같은 날에 동시에 수술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적인 시간 여유로 분리 가능, 아니면 분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수술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분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분리해서 해라. 또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도 있고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빤스 입고 바지 입어야지. 바지 입고 빤스 입으려면 바지를 다시 벗고 빤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번거롭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은 빤스 입고 바지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바지 먼저 입어보고
나중에 빤스를 입으려고 바지를 또 벗고 빤스를 입고 바지를 입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샤워하는 김에 머리를 감지, 굳이 온몸에 물 뿌리는데 굳이 머리를 나중에 따로 감을 필요가 있냐. 약간 요런 관점이 또 있어요. 아니, 샤워할 때 그냥 머리 감고 몸도 씻으면 되지. 몸만 씻고 나중에 머리 따로 감아야지.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실제로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처럼 그냥 같이 묶이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분리해야 되는 수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한다. 뼈 수술과 안면 거상을 같이 한다. 그거는 가능한 한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면 뼈 수술만으로도 굉장히 붓는데 거기다 안면 거상까지 하면 더 붓잖아요. 그러면은 그 붓기라는 게 결국은 거상한 효과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고생해서 수술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거고, 어떤 분들은 회복 기간을 한 번에 짧게 가져가고 싶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병원 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왜냐면 한 번에 고생하고 이제 돈을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분리하는 이유는 수술비 때문이 아니라 기왕이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분리하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제가 환자분 성함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눈이 있죠, 보통. 예를 들면 여기에 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보통의 중안면부 꺼진 분들은 여기에 그 눈뼈 있는데 여기에 눈물꼬랑이 이렇게 딱 경계가 져서 요 지방이 튀어나온 경우가 많아요. 코가 여기에요. 콧구멍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눈이 이쪽에 하나 더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 눈물고랑이라고 해서 요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꺼져 있죠. 이렇게. 중안면부가. 그러면 어차피 입안절개를 여기를 해서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보형물을 넣죠. 근데 보형물 넣기 전에 여기 입안으로 들어가서 이 눈 밑 지방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굳이 요거를 안 하면 앞광대 보형물 같은 경우는 눈뼈 있는 데까지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 튀어나와 있지, 여기는 꺼져 있지, 보형물 때문에 여기는 튀어나오지, 여긴 튀어나오지. 그러면은 이 고랑이 조금 더 깊어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 밑 지방이 안 튀어나온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튀어나온 사람이라면 튀어나와 보이고 이 눈 밑 고랑이 보인다면 앞광대 수술할 때 웬만하면 이걸 같이 해라. 만약에 앞광대 수술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증상이 본인이 느껴져서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입안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눈 밑 절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 속에. 그러면 또 흉터가 또 눈 안에 또 생기잖아요. 굳이 돌아갈 필요 있겠나. 여기까지 와서 요거 조금 더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환자도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다면, 앞광대 수술만 하고는 지금 말한 증상 때문에 조금 아쉬울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광대만 하셔도 물론 되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하고 나서 에이 그때 말 들을 걸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광대 수술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입안 절개는 보통 광대 절개하는 거랑 비슷하게 입안에 한 3cm 정도씩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턱 보형물하고 코 수술, 이노핏, 뭐 늑연골로 앞광대 수술 세 가지를 희망하는 경우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세 가지 같이 해도 물론 돼요. 근데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수술은 딱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앞광대랑 코랑을 우선순위를 두자면 저는 코가 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가 낮은 채로 앞광대를 하면 코가 더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술하고서 예뻐졌다가 아니라 더 이상해졌다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가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고, 뭐 무턱이랑 코랑 같이 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앞광대는 뭐 따로 해도 되고, 뭐 같이 해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 영상 공감. 수술 전 A병원은 자세한 설명과 이런 부작용이 약간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B병원은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강하게 절대 그런 부작용 안 와 라고 함. 결국 B 의사한테 윤곽 받음. 수술 중 감염되고 각종 부작용 옴. 초반에 아프다고 의사한테 얘기해도 대수롭지 않게 냅둬 이래서 초반에 간단하게 치료하면 나을 병 엄청 커짐. 대학병원 2군데 다니면서 치료 중. 차라리 저렇게 설명 잘해주는 병원은 초반에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면 체크해줌. 강하게 자신감 넘치게 환자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의사는 부작용 치료도 안 해줌. 나중에 자기들 과싱 인정하는데 사과 하나 안 하고 6개월 뒤에 그래 병원비 줄게 이게 끝. 수술은 너무 힘들어서 언주역 근처 가기도 싫음. 그리고 이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 글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다 설명을 못 들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저희 업계, 저희가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 또는 뭐 비전문의 성형외과 선생님도 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부작용 절대 없다. 얼굴 처짐 절대 없다. 내가 하면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병원, 또 몇십 년 무사고, 뭐 이런 병원은 사실 그건 환자들이 원하는 답이지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이라는 과정 자체가 수많은 변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또 의사 생활하면서 뭐 10년, 20년 뭐 이렇게 된 분 아니라도 뭐 10년 무사고 이런 얘기들 여러분 좋아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하기로 10년 동안 무사고였다라고 말하는 병원은 사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고라는 게 사망만 사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부작용 나거나 염증 나거나 막 부축 오거나 막 출혈 많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기준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시키고 싶은 거는 어느 병원이 이러니까 그 병원 가지 마. 이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런 답을 원해서 찾아다니면 의사들도 그런 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광대 수술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수술을 하는 날 엄마가 처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엄마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엄마 걱정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갖 부작용 얘기들 인터넷에서 본 거, 주변에서 들은 거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렇게 걱정되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걱정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 걱정되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걱정되면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그 환자분이 이제 엄마는 안 오셨는데 환자분이 다음날 치료 오셔서 저한테 했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부끄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제 너무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이 원하는 답은 저도 알거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면 그런 일 안 생겨요. 저는 지금 십몇 년 동안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래도 좀 안심하고 얘기가 짧아져요. 근데 저는 수술하기 전에 마취과 선생님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어머님하고 30분 넘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런 일 생길 수 있어요. 가능성은 낮지만 저는 안 생긴다고 말 못하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엄마가 계속 불안해하죠. 하지만 그게 사실인걸. 빨리 얘기를 끝내고 빨리 수술을 진행하고 싶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절대라는 말을 저는 못 쓰겠어요. 하루하루 수술하면서도 매일매일 걱정되고, 하루하루 매번 수술대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죠. 뭐 기도라는 게 뭐 환자분 기도합시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죠. 별일 없고 오늘도 그냥 무난하게 수술 계획대로 잘 되길 마음속에서 바라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또 사람이라는 그 인체라는 구조가 모두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제가 제일 많이 겪는 일이에요. 제가 상담하고도 다른 데 가서 수술하고 저한테 오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비대면 상담만 지금 3,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코로나 때 시작하고 2년 조금 안 된 상황에서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럼 3,000명 중에 제가 수술한 사람 비율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50명이나 될려나? 거의 상담만 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상담받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중에는 또 괜찮은 결과로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환자들도 있어요. 제 영상이나 대면 상담 시에 환자분한테 항상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어디 가서 절대 이거는 하지 마요. 이렇게는 하지 마요. 이런 얘기를 꼭 드려요. 왜냐하면 나한테 수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괜히 또 꼬셔서 또는 뭐 혹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여지를 두는 데에도 오늘 이번 주에 겪었던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미용 목적으로 이비인후과서 수술 가능할까요? 요새 많이들 하시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요새 코 수술 되게 많이 하세요. 뭐 기능코 이러면서 뭐 코 수술 성형도 많이 하시고. 근데 뭐 누가 잘하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런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코 수술 잘 하시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코 수술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서도 코 수술 잘하는 사람 있고요.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나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의사 나름인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에서도 요새 코 수술 많이 하고 있어요. 미용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환자 케바케도 있지만 의사도 케바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그 저번이랑 저저번 방송에서 계속 입안에서 뼈 조각이 만져진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환자분이 뼈 조각이 만져진다고 하는 거, 뼈 조각이 크고 뭐 부러졌고 골절돼서 떨어진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CT 찍어서 보지 않고는 저는 어떤 답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광대뼈가 골절이 돼서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시고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CT 보면은 전혀 아닐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만 계속 듣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CT를 좀 보고 싶고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 뭐 비대면이라도 오셔서 CT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압력 갈기는 많이 위험할까요? 많이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예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 세상에 어딨나요? 점 빼는 것도 되게 위험한 수술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뭐 이런 말 좀 웃기지만 예전에 점 한 번 빼줬다가 환자한테 멱살 잡힐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 수술하면서 이 볼 쪽에 조금 큰 점이 있어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점 빼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환자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래서 네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코 수술하고 나서 레이저로 이제 뺐죠. 근데 빼기 전에 이제 저도 여기 점 빼고서 곰보 자국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흉터 있는 거 있거든요. 요렇게 될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코 수술은 한마디도 뭐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 오목하게 패인 거가 무슨 곰보가 됐다 이러면서 저를 한 3, 4개월 넘게 괴롭혔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꼴보기 싫다고 점 빼주는 것도 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욕 바가지로 먹은 경우거든요. 또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도 눈에, 이 아래쪽 눈꺼풀에 그
속눈썹 난 부위에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눈물점이라고 그래서 별로 안 좋다고 관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계속 상담하면서 그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눈 밑에 점은 좀 빼죠 라고 얘기했다가 순간 얘기는 저도 모르게 했다가 제가 아이고 아이고 또 정신 못 차리네 이러면서 워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정말 의사들은 맨날 하는 일이니까 정말 가볍게 하는 것도 일 수도 있고 환자는 세상 처음 하는 거고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너무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경계선상에서 우리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보기 싫어서 빼준다고 했다가 이렇게 점 갖고 저도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앞턱 갈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뼈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턱 가는 게 뭐 일이겠어요. 위험할 것도 없고 신경 쓰일 일도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나 꼴랑 앞턱 갈아준 것밖에 없는데 뭐 그 후로 뭐 입이 안 다물어진다느니 뭐 침이 샌다느니 막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간단한 거라더니 3개월째 말을 발음이 샌다느니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수술이든지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사각턱 수술하신 환자분도 있었는데, 그분이 귀 뒤에 이렇게 뻘겋게 뭐가 튀어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뭐 무슨 피부과를 갔는데, 거기서 레이저로 하면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하고 나서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턱 수술하면서 그거는 제가 종양 제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 수술하면서 혼자 또 되뇌었어요. 아이고 이놈의 오지랖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각턱 자르는 수술하는 데는 뭐 끼케야 뭐 한 50분, 1시간도 안 걸렸는데요. 이 귀 뒤 종양 제거하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이게 더모이드 시스트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막 종양 안에 막 머리털도 나 있고 막 이런 종양이에요. 근데 꽤나 커져 있더라고요. 밤알만하게. 근데 이제 뼈까지 거의 다 종양이 커져서 거의 뼈 있는 데까지 다 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터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재발하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스럽게 물풍선을 살 속에 있는 물풍선을 떼준다고 1시간 반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건 나 수술하면서. 아니, 턱 수술하러 온 사람을 종양 제거를 하는데 더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쓰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수술 위험해요? 이런 거. 큰 수술인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세상에 큰 수술, 작은 수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위험하지 않고 쉬운 수술이 어디 있고 많이 위험한다는 그 많이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보다는 어떤 위험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수술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정말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더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굴 지방 이식 제거는 어찌하나요? 정말 어렵게 해요. 그리고 결과도 보장 못하고 굉장히 많이 고생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얼굴 지방 이식 제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막 넣거나 그러지 말자. 그래서 얼굴 지방 이식 제거는 특히나 조심하자. 흉터도 많이 남을 수 있고 불편함도 오래가고 붓기도 오래가고 울퉁불퉁해지는 어떤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으니 조금 신중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팔을 손가락으로 찝혀지지도 않는 경우는 살성이 좋은 건가요? 뭐 살성이 좋다 아니다 아니라 탄력이랑 두께 얘기를 하는 영상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탄력이 좋다 뭐 지방이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살성이 좋은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저는 살성이 안 좋아요. 왜냐면 모기 물리면 엄청 붓고 가렵고 해요. 그리고 피부가 약해요. 뭐 햇빛에서 살이 타면 껍질이 벗어져요. 그냥 껍질 벗기를 해요. 빨개졌다가 껍질 벗기를 해요. 그건 살성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성 얘기가 아니라 탄력과 두께 얘기를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백 원장님 영상 많이 보면서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눈썹뼈 축소술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눈썹뼈를 쉐이빙만 하고 전두동 쪽 뼈 두께를 고려해서 조심히 갈아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마 사진을 찾아보니까 전두동이 미간과 눈썹 절반 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전두동이 이마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전두동 부분을 조심해서 쉐이빙만 해도 수술 전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두동 쉐이빙하는 수술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전두동 수술하기 전에 CT 찍어서 내 전두동의 형태와 뼈의 두께를 꼭 확인하시라. CT도 안 보고 무조건 내시경 넣어서 갈다가 보면 뚫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뼈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라면, 이게 전두동이라면 기껏 갈아줘봤자 뭐 여기 조금 한 70% 80%밖에 못 갈잖아요. 근데 만약에 뼈가 전두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뼈 두께가 만약에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그냥 매끈하게 여기 쫙 갈아버리면 평평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갈면 평평해지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정도도 봐야겠지만 이 뼈 두께를 꼭 봐라. 그래서 이게 갈아내서 쉐이빙해서 평평해질 정도인지 아닌지 CT 찍어서 꼭 확인해라. 만약에 CT도 안 찍고 만약에 쉐이빙을 하겠다고 달라들었다가 자칫하면 전두동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영상 늘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혹시 양악 수술로 상악이 전진되었을 때 코 바닥면이 올라오고 코가 퍼지고 들리는 것도 노블캣 수술 시 코 모양 변화와 비슷한 현상일까요? 양악하신 분들 보면 노블캣 수술 후 사진처럼 코 모양이 미세하게 혹은 눈에 띄게 변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노블캣과 양악 수술 후 코 변화 모습이 비슷해 보여서 여쭤봅니다. 맞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근육을 묶어버리고요. 양악을 하시는 분들은 친칭이라고 해서 콧볼을 묶는 작업을 하죠. 근데 친칭은 별로 지속 효과가 없고요. 근육 묶는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리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콧볼이 들리는 느낌은 양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양악하면 인중 줄이면서 가능한가요? 입 주변 볼붓기 다 빠지면서 상악이 나온 게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교정장치 다 맞춰놨는데 아직 잇몸이 부어 있어서 좀만 더 있자 붙이자고 해서 아직 안 붙였는데 원장님이 뼈 수술 너무 잘해주셔서 자꾸 2년 교정 언제 하나 싶고 양악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학회에서 이제 두개안면 학회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는데 양악 관련 주제에서 방송 이게 학회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가 올소그나틱 서저리라고 그래요. 양악 수술을. 그래서 약자로 OGS라고 하는데 OGS 수술의 최대적은 뭐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뭔지 아세요? 양악 수술을 하는데 최악의 환자의 그 어떤 케이스? 이런 건 뭐냐? 최대적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뭔지 아세요? 롱립이라고 그래요. 롱립. 인중이 긴 거. 인중이 길면 튀어나왔다고 해서 밀어넣으면 인중이 더 길어지고요. 또 비대칭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면 인중이 더 길어지고 또 입이 들어가 있어서 빼면 인중이 나오면 또 원숭이처럼 변하고 그래서 양악 수술의 최대의 적은 롱립이다. 인중이 긴 거다. 윗입술이 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에리카님은 제가 얼굴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얼굴이 긴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뭐 보형물 때문에 턱이 길어 보이는 거지 얼굴이 긴 건 아니에요. 보형물이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긴 거죠. 근데 입이 나와 있고 인중은 좀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악하기엔 좋은 케이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턱이 길고 뭐 어쩌고가 아니라 인중이 길기 때문에 양악해서 입을 넣으면 살짝 할머니 인상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발치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발치 교정을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인중이 길어지는 거는 감안해야 돼요. 근데 발치 교정을 하라는 그나마 얘기는
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턱을 넣어서 입을 넣는 수술을 하려고 해도 아마도 발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리카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발치 교정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입이 좀 많이 나와 보이니 특히나 상악이 많이 나와 보이니 발치 교정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양악은 발치 교정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이제 학회 발표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놈의 옹립을 어떡하냐? 인중 긴 사람들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저와 같은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도저히 그 흉터 때문에 동양인에서 인중 축소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중이 길어서 보기 싫은 거랑 인중 축소에서 코 밑에 그 흉터 만들어서 보기 싫은 거랑 어느 게 더 보기 싫을 거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흉터가 더 보기 싫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이제 좀 답이 되셨나요? 사실 이 얘기 제가 상담할 때도 몇 번 드렸던 얘기예요. 선생님 2주 후부터 연부 조직 리모델링 때문에 땡기물을 지배해 있을 때 하라 하셨는데 압박을 해주면 수술로 손상된 근육 혈관 리모델링이 더 빠르게 잘 되는 건가요? 아니요.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붓는 거죠. 박리가 된 게 뼈에 붙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움직여주는 거예요. 움직여주는 게 훨씬 리모델링에 도움이 돼요. 땡기미를 해서 붙여주는 거는 박리된 뼈랑 살이랑 붙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저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 운동을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가 오히려 리모델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샌드위치 축소술 말고 샌드위치 전진술은 어드밴스 지니오플라스티라고 불리는 어드밴스드가 아니고요. 어드밴스 진화된 턱끝 수술이 아니고요. 전진하는 턱끝 수술이에요. 턱끝 수술의 한 종류인가요? 맞아요. 턱끝 수술의 한 종류예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데 원장님만 주로 하시나요? 아니요, 이거 누구나 하는 거죠. 턱끝 샌드위치 절골에서 가운데 빼내고 앞으로 턱 빼서 고정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예요. 뭐 저만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뭐 뼈 수술하는 사람이 이거 뭐 고려 안 하거나 생각 못 하거나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누구나 하는 수술입니다. 영상 보니 되도록 플레이트를 제거하는 게 좋다고 느껴지네요. 보통 턱끝 수술은 플레이트가 딱 하나 쓰이나요? 원장님 체감으로 광대나 턱끝 수술을 받고 제거하는 분들이 많나요? 뭐 판단하시기 나름인데 그 영상을 똑같이 보고서 굳이 뭐 제거할 필요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턱끝 수술은 플레이트가 하나 쓰이는 경우도 있고 3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와이어 스크류랑 같이 와이어랑 플레이트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 케이스마다 다르고 약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안면윤곽 재수술 알아보는 중인데 광대 수술법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게 있어서요. 친구가 바꿔온 게 귓광대 수술 변형 같은데 이게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인가 해서요. 앞광대 부분 절골, 뒷광대 회전하고 플레이트 고정. 이거 귓광대 변형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이게 되게 오래된 수술이에요. 이렇게 수술하는 거, 제 기억에 논문으로 선생님이 발표하신 게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수술이고, 뭐, 귓광대의 변형이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되게 오래된 수술이고, 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광대만 줄이고 싶어서 선택하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 방법이 뭐 절대적으로 뭐 좋은 사람, 맞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45도 광대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옆뒤 광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만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뒤만 조금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안면윤곽 3종을 한 지 2년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이내 제거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해서 제거를 하고 싶으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과 걱정하다 원장님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수술이라는 거 이내 겁도 나지만 수술 전에 생각으론 핀 제거하면 뼈가 잘 붙어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을 기대했나 봐요. 지금 2년이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제 눈엔 양쪽 뒷광대와 오른쪽 앞부분의 각도를 달리하면 빈 공간이 보입니다. 이게 말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갭, 분류압인가요? 그래서 핀 제거해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교근이 생각보다 힘이 많은 근육이라 고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제거하면 딱딱한 거 먹거나 흔들리고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거고요. 제거를 안 하고 두자니 그런다 해서 뼈가 더 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두자니 앞으로 40년 이상 금속을 몸에 안고 사는 게 요즘은 통증이나 염증으로 인해 주변 뼈가 녹아 제거하시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나중 되면 제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비용이나 난이도도 올라가므로 적정기인 지금 제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염증이나 이런 거에 예민한 편인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 면역력 떨어지고 이물질 제거, 염증 반응 걱정됩니다. T절골한 것은 고릅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꽤나 많이 진행되어 겉으로 티난 경우를 본 것 같아 저도 무섭고 혹시나 그대로 둘째 핀 위에 뼈가 덮이고 하니 제거하면 좀 더 붙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핀 제거하여도 무리 없을지 분류압이 아닌 잘 붙은 상황인지 원래 있던 패임과 입꼬리 주변 처짐인 건지 신경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술로 인해인지 헷갈립니다. 수술 잘 된 걸까요? 이중턱은 빠지는 게 아니겠죠? 엄청 심한데 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전에 말씀하신 T절골 전치부 신경 이상으로 인한 감각 상실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이 알지 않을까요? 이거는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본인이 감각이 이상한데요? 그러면은 손상인 거고 뭐 수술하기 전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손상이 아닌 거죠. 이건 본인이 더 잘 알 내용인 것 같아요. 윤곽 3종으로 인해 교합이 바뀌는 경우 있을까요? 제가 윤곽 수술로 교합 바뀌는 거에 대한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교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변수가 있어요. 질문 주신 분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CT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CT를 보내주셨고 뭐 T절골에서 요 정도가 있는 거 뭐 단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계단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요 정도면 사실은 겉으로 티 안 날 정도고요. 근데 요런 정도는 만지면 만져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여기도 턱 앞에 살이 많은 부분이라 상관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와이어가 하나 있거든요. 요게 와이어예요. 지금 요 마우스 커서 있는데 요게 와이어고요. 그러니까 플레이트 3개의 와이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광대는 요 정도면은 이 음영에서 이 정도면 2년 돼서 이 정도면은 뭐 제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체부 쪽은 다 붙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왼쪽 보면 여기는 다 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체부 쪽이 다 붙은 경우는 설사 아치가 떨어져 있어도 그냥 제거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근이 제 아무리 당겨도 이 뼈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워낙에 CT라는 것 자체가 이쪽이 또 뼈가 많아 보이고 이쪽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플레이트 제거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개 들어서 모습 보면 이런 데는 떨어져 있죠. 이거 플레이트 제거하면 여기는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체부 쪽이 워낙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잘 보면 뼈가 붙어 있는 듯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뼈가 조금 생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얇은 막성뼈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붙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플레이트 제거하고 CT 찍어보면 아마 여기는 떨어져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도 플레이트 제거하고 보면은 아주 실처럼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수술하고 한두 달째 지나서 보면은 뼈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6개월 한 1년 지나서 보면 또 뼈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제거하는 그 동작, 행위 그 자체가 일단 수술이라는 것 자체는 주변 뼈의 흡수를 초창기에 유발해요. 그래서 한두 달째 찍어보면 뼈가 오히려 없어져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뼈가 그게 칼슘이 침착돼야 CT에서 나오거든요. 뼈는 있는데 칼슘이 빠져나가요. 초창기에. 그래서 한두 달째는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두세 달 되면 뼈가 살짝씩 차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각도, 다른 각도 뭐 여러 사진 보여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찌그러지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뼈는 다 붙어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동영상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동영상도 보면은 뭐 특별하게 이상 없어 보여요. 지금 요런 데도 요 음영으로 보니까 그렇지 뼈 음영으로 보면 여기도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음영이 조금 뭐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요 정도 되면 뼈 안 움직여요. 걱정하지 마시고 플레이트 그냥 제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나이 먹어서 걱정되고 이러시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4월 9일 오전 11시에 상담드린 누구입니다. 개인적으로 팔자 함몰 부위 정말 해결이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이 많아서 망설임이 많은 사람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와 수술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하지 않고 큰 걱정이나 의심 없이 믿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아서 향후 경과까지 평생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가장 아이디어한 성형수술이 될 일이지만 저 스스로 케이스를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선생님이 유튜브 보면 이런저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 제 인생에서 이례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소통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노블캣 수술을 받고 나면 어색해지면 어떨까? 윗입술 모양이나 콧구멍 모양이 이상해지진 않을까? 발음이 잘 안되거나 입술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부작용에 관한 고민부터 수술 공법 재료들의 생각까지도 기존의 수술 방법이 왜 굳이 노블캣 형태와 비슷한 형태의 보형물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함몰부 외에는 다른 곳이 가능한 변형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함몰부가 올라가면 콧구멍 모양이 변하게 되어 그에 맞게 필수적으로 코 수술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후기뿐만 아니라 스스로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콧구멍 사이나 주변부를 잡고 살짝만 당겨 올려보아도 콧구멍 형태나 윗입술 형태가 변하는 등 정말 1, 2mm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느낌의 변화를 준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당연히 질문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은 환자들은 번거롭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성형외과 일을 하는 한 필수불가결하게 겪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성형외과는 다른 어떤 의료 영역보다 환자들과 마찰이 많은 영역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할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학교 일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소재 가공에 대해서 엉뚱한 요구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과거에 자동차 제작업의 엔지니어로 종사하던 저로서는 황당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소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경험들을 겪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백 선생님께 심혈을 기울여 고안하신 노블캣 보형물의 성형 효과뿐만 아니라 수술 기법, 부작용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의문을 갖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고 수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만의 발상이지만 보형물을 분리하여 넣는 방법을 쓴다면 기존의 절개 방법보다 구강상피 절개를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을 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관련한 아이디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파티션 가능하여 가공공차를 통하여 조립하거나 나사나 고정핀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자동차 엔지니어링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CAD를 다루실 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그려오셨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글을 볼게요. 첨부한 이미지처럼 꼭 두 파트로 나뉜다거나 해당 부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적절한 파티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더 잘 판단하실 수 있으라 생각됩니다. 최소 절개 기법은 안과 수술인 스마일 라식 뭐 이런 거겠죠? 홍보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노블캣 수술 후 검색 중 노블캣 수술을 하고 나면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이거 소대라고 하죠. 소대. 영구적으로 절단된 데를 후기를 본 적이 있는데 수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절단되는 부위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것마저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절단하지 않고 양쪽으로 보형물을 삽입을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자면 입안을 이렇게 쭉 째고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이렇게 째고서 넣고 안에 이렇게 조립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 있으셨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제가 뭐 요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로 넣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요것만으로 비순각을 바꿔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넣기만 했거든요. 근데 요렇게 넣어서만 비순각을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코가 퍼지잖아요. 그걸 막아줘야겠다는 두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코가 옆으로 벌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넣기만 하면. 그러면 코가 벌어지는 걸 막아줘야 되고
여기 비순각은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육을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근육을 묶어주는 작업을 하려다 보니 여기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만큼을 쨌다면요, 이런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지금은 요만큼을 째요. 훨씬 짧게 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요 가운데 소재가 남아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면, 요거까지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걸 남긴 채로 안에서 근육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요게 남아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주변에서 살이 이렇게 꼬매지면, 여기가 이렇게 꼬매지면 여기도 망가져요. 이게 흉터가 쪼그라들면서.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는 공대생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아이디어고요. 저 역시도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해서 턱이나 이런 보형물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뭐 이렇게 소통하는 거, 또 이런 의견 주시는 거 저는 되게 반가워요. 왜냐면 이것도 본인이 직접 뭐 캐드를 쓰셨는지 뭐 카티아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동차 쪽에 계시면은 캐드 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아이디어 주시는 거 되게 저는 반갑고 고마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뭐 학교 일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 소재 가공 얘기하면 있는데,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종사하던 저로서는 황당하고 얼토당토 않고 가소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다. 저는 가소롭지는 않은데 되게 반갑고, 귀엽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되게 반가워요. 아, 이런 고민을 해주는 사람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는 제가 지금 이 일을 10년 해오면서 많은 공학자들을 뵙거든요. 사실 의사 만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의사들 만난 시간보다 공학 박사님이나 어떤 연구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의견 되게 반갑고, 일면 반갑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시는 거랑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전공 분야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이런 의견을 주시죠. 제가 환자분한테 잘 설명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제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아빠, 내가 오늘 과학 시간에 표면 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람은 무리를 왜 못 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제가 고민했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 무리를 걸을 수, 표면 장력을 넓히려고 신발을 큰 걸 신고 그 밑에 기름칠을 하고 이렇게 무리를 걸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내밀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내밀고,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냐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안 될걸? 근데 궁금하면 해봐. 근데 깊은 물에선 하지 마.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하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 물에 빠지는 거는 옷 젖는 거밖에 없잖아요. 깊은 물 아니면 위험하지도 않고, 얕은 물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시행착오 겪어보는 거, 저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꼭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성형수술은 달라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려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점점 강해지거든요. 이게 인터넷이 만든 폐해예요, 일종의. 근데 의사들이 그거 고민 안 해봤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성형외과 역사가 근 100년 되고요. 세상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똘똘하다는 놈들이 의대 가서, 그것도 의대에서도 뭐 똘똘하다는 놈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의 수많은 성형외과 의사가
100년 동안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고민을 안 해봤을까?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환자분이 진짜 브릴리언트한 아주 그냥 천재 같은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의사들도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그러한 시행착오가 쌓여서 의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소련에서 위성을 세계 최초로 날렸잖아요. 그거 아세요? 소련에서 위성을 발사를 최초로 했어요. 근데 소련에서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수직으로 서서 로켓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우리 은하철도 999에서처럼 이렇게 기찻길을 깔아가지고 레일로 해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날아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거로 하죠. 이게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안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이 에너지가 기울어진 채로 올라가면은 대기권 돌파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로켓 힘이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우리가 개념 설계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데 그런 개념 설계를 할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설계를 하죠. 근데 실제로 뭐 실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공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의학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 고민은 의사들이 그래도 똘똘한 놈들이 해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근데 의견은 되게 저는 반가워요. 이런 의견은. 특히나 이렇게까지 막 정성 들여서 그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